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부터는 수도권에도 눈이 내리기 시작해 경기 남부에 최고 8cm, 서울에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이 팽팽히 맞설 걸로 보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 별도의 비화폰이 존재했던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인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부 등 정부 부처 3곳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카카오와 LG U+ 등 국내 기업도 사내 딥시크 이용 금지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반도는 그야말로 냉동고가 되어버렸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눈까지 내린다고 하는데요. 단단히 준비하시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아린 기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춥다면서요? 많이 추워 보이는데 출근길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외투를 몇 겹이나 껴입고 가만히 서 있는데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매섭게 스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두꺼운 외투에 모자와 장갑으로 중무장한 채 출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6시 기준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6도, 찬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6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의 기온이 어제와 같거나 더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대부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강풍까지 불며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춥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과 같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5도 이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인 한파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강추위에 눈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이미 최고 8cm가량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남부와 강원, 충청에 최고 8cm, 서울에도 최고 5cm 이상의 눈이 쌓이겠는데요.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부터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 빙판길 안전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시작 시간을 4시간 당기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오늘 변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증인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 측과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규옥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회를 엽니다. 시작 시간을 4시간 당겨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오전에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오후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가장 주목받는 증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팽팽히 맞설 걸로 보입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김현태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 특수임무단을 이끄는 인물로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변론이 끝나고 나면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가 남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왜 군인들이 간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이 과거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5%밖에 점검 못해서 이 장비를 더 들여다보려 갔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일부러 극소수의 장비만 공개했다는 발언인데 이 대통령의 말이 맞는 건지 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5%만 들여다봐서 나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5%라는 수치는 2023년 국정원이 2달 동안 선관위 보험 점검을 한 뒤 결과 브리핑을 열었을 때 처음 등장한 숫자입니다. 국정원은 6,400대 장비 중 317대만 조사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브리핑을 했던 백종욱 전 3차장도 최근 MBN에 선관위가 점검을 안 받으려 했고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입장은 다릅니다. 전체 장비를 들여다볼 수 있게 국정원에 인가를 내줬었는데 국정원이 스스로 선거 사무의 핵심적인 5% 장비만 선별해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설명 자료를 이미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선관위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재차 MBN에 선관위 일부 비협조와 제약으로 5%만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오는 11일 전 국정원 3차장과 선관위 사무총장이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5% 논란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지금부턴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여러 지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MBN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는 이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로 옆에서 들은 한 장교 역시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죠.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형사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과 문을 부수라는 단어가 섞여 있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어 대통령의 지시를 함께 듣게 됐던 부관 역시도 당시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스피커폰도 아닌데 부관이 들은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핸드폰이 스피커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생생하게 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관은 차 안이라 당시 통화 내용이 잘 들렸고 TV에서 듣던 윤 대통령 목소리라 신기해 기억이 생생히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털어놓은 부관은 이 전 사령관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이 라며 대답을 재촉하는 듯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계속해서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앞서 보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공소장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이 계엄 사전 모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진우 전 사령관과 단둘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비화폰을 직접 건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우종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야당은 비상계엄 관여 사령관들에게 경호처 비화폰이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스트 특, 테스트 수, 테스트 방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지급됐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4월 경호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이외에 이진우, 여인영에게도 비화폰 준 거 맞죠?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맞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경호처가 비화폰을 지급하고 같이 공모한 거예요. MBN 취재 결과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비화폰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무궁화 스티커가 붙은 휴대전화를 전달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군용 비화폰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김 전 장관이 건넨 무궁화 비화폰까지 2개의 비화폰을 사용한 겁니다. 무궁화 비화폰은 오로지 김 전 장관이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데만 쓰였고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진입을 시도할 때도 이 전 사령관이 갖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무궁화 비화폰 전달 과정을 계엄 사전 모의 증거로 재판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사전 모의 정황을 적시한 공소장은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MBN 취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의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 기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는데 내란 혐의 사건들이 병합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에 대해 오늘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이어서 오후 4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오는 20일 첫 준비 기일이 잡혀 있는데 앞선 사건들과 병합될지 관심입니다. 사건을 심리할 지규현 부장판사는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법관입니다.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규명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가운데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3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간담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한 달간의 소회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 원로들을 만나면서 2월 말, 3월 초 등판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MBN 취재 결과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끝난 후 복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한 뒤에 복귀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 등 정치권 원로와 연이어 만나며 몸풀기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끝까지 지켜본 뒤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가 최소한 헌재 심판 최종 변론 때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으로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직 파면을 판단하는 사안의 엄중함과 찬반이 갈리는 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던 만큼 탄핵 반대 의견이 강한 보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헌재 변론 기일은 오는 13일 8차까지 정해진 상황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2월 말 변론 종결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헌재 선고 전에는 활동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당대표 출마 때처럼 A4 용지 15장 분량의 선언적 메시지보다는 자연스러운 복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정치권에 복귀한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아선 당심인데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다시 당심을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인지 최근 여권이 띄우고 있는 사전투표 폐지론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 편의와 투표율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줄곧 열세였던 보수 진영에선 2020년 총선 이후 폐지론에 불이 붙었고 최근 들어 원내로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사전투표예요. 미리 투표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투표를 하니까. 중도 확장성을 앞세워 등판 시기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사전투표 폐지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유권자 간 정보 격차 문제는 물론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는 취지입니다. 친한계 인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일주일간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 유권자들은 다른 조건에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라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도 폐지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건 탄핵 국면에서 실망한 적극 지지층의 정서를 흡수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불리해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계속 구속되고 탄핵되는 이유가 대통령 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개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개헌에 동참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는데 이 개헌 토론회에 초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여당이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개헌 논의에 본격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봐서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시작하고.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과 의회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며 계엄의 원인을 헌법 체제에서 찾았습니다. 계엄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개헌안을 받으라고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론만 뒷받침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개헌 토론회를 여는 성일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초청하며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이 대표가 실사구시를 위해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음 주 국회에서 개헌 세미나를 여는 등 개헌 논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헌법상에 있었다면 야당의 과도한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고 계엄이라는 무리스러운 조치도 아마 자제될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해 탄핵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다음 주에는 당 개헌 특위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서 보신 국민의힘의 개헌 카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헌 카드를 꺼냈지만 모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개헌이 일종의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야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나오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개헌 논의만 무성할 뿐 결코 그 결실을 맺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헌법 아래 들어선 정부에서 두 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 정략적 방탄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개헌 카드가 큰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엔 과거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른바 신삼김 인사들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원로들도 국민 여론이 비등한 지금이 적기라며 정치권의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나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권력 구조만 원 포인트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다만 이재명 대표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의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 참석했는데요. 이 대표가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신청하면서 이 대표 변호인 측과 검찰은 재판 지연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중에 심리 절차를 매듭 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선고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속에 이 대표는 그제 결국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맞선 검찰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존 신청했던 증인 13명 중 1심 재판 때 이미 증언한 증인 등을 제외하고 3명만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손성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문다혜 씨가 일행과 식당에 들어선 뒤 식탁을 수차례 탕탕 칩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고 잠시 뒤 식당 사장의 겁으로 쫓기듯 나갑니다. 몇 시간 뒤 포착된 다혜 씨.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내려오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합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던 다혜 씨는 잠시 뒤 택시와 충돌합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0.149%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다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음주운전 적발 4개월 만에 다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을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AI 딥시크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사 안에서 딥시크에 접속하는 걸 차단했는데 정부 부처도 차단에 합류했습니다. 특히 기밀 사항을 다루는 국방부 같은 부처에서 먼저 딥시크 접속 차단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감한 기밀을 다루는 정부 부처들을 중심으로 중국 AI인 딥시크 접속 차단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딥시크에 대한 대내외 기술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군 업무용 PC에서 접속 차단을 조치 중이라고 밝혔고 외교부도 관련 부처에서 전반적인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외부 접속이 가능한 정부 부처의 내부 컴퓨터에서 딥시크의 접속을 제한하는 겁니다. 국방부와 외교부에 이어 산업부도 접속 차단에 합류했고 기재부는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딥시크가 이용자들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DeepSeek in the App Store or elsewhere directly on a Chinese server, probably not a good idea. Not a good idea for maintaining data privacy. It's at least as bad, if not worse, than TikTok.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 등 해외에서도 정보 소유의 기기에서 딥시크 접속 금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이어 국내외 정부에서도 딥시크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딥시크 측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설날 밤 눈이 쌓인 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이른바 드리프트 주행을 한 남성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결국 학교를 찾아 직접 사과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전날 오후 학교를 방문해 눈 밑에 잔디가 있는지 몰랐다며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고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29일 밤 충주시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학교 측이 15억 원을 들여 만든 인조잔디 운동장을 거칠게 돌며 바퀴 자국을 남긴 후 사라졌는데요. 이 남성은 자신의 행동이 언론 보도로 큰 논란이 되자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변상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옥태견 씨가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이 유출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하면서 결혼설이 불거졌는데요. 소속사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배경으로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특히 옥태견 씨가 무릎을 꿇고 연인에게 반지를 선물하는 모습에 누리꾼들의 각종 추측이 쏟아지면서 결혼설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결혼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자친구와는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여자친구의 생일 기념으로 촬영한 것으로 한 중국 팬이 이걸 발견하면서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할리우드 최대 규모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과거 부통령 임기를 마친 후 함께 일했던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와 다시 계약을 한 건데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 등이 소속돼 있고 봉준호 감독, 배우 이정재 씨 등의 현지 에이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0일 백악관을 떠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향후 활동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대형 연예기획사에 합류하면서 저서 출판과 강연 등 퇴임 후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까치를 잡던 한 남성이 고양이를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까치가 정전사고를 자주 일으키면서 잡으면 한 마리당 6,000원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동물단체는 이 남성이 잡은 까치를 고양이가 물고 도망갈까 봐 총을 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한 곳을 주시합니다. 잠시 뒤 흰색 트럭이 나타나더니 또 총성이 울립니다. 불길한 느낌에 주인이 현장으로 달려갔더니 까치 옆에는 2년 동안 키우던 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곳 시금치 밭에서 총을 맞은 고양이는 약 20m 떨어진 이곳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려서 터벅터벅 가서 까치를 바닥에서 주워서 그냥 익숙한 트렁크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던지고 저희를 보셨어요, 그때. 한국전력은 정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까치 한 마리를 잡아오면 6,000원을 보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까치는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그 6,000원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사는 민가 100m 안에서는 법적으로 총을 쏠 수는 없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동네 분들 다 산책 다니는데 여기서 이렇게 총 쏘고 그러면 불안해서. 경찰은 이 남성의 총을 출고 금지 조치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값이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요즘 돌반지 가격이 60만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값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금은방 거리입니다. 돌반지를 사러 온 손님은 비싼 금액에 놀라 발길을 돌립니다. 손주 거 하나 해주려고 왔는데 너무 비싸갖고 더 다녀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돌반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한돈에 60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반돈이나 1g짜리도 나와가지고 적은 돈수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을 사고 파는 금 거래소에는 작년부터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안전자산을 찾겠다는 성향이 강해서 투자형 골드바 이런 쪽은 아주 많이 오시고요. 반지, 목걸이 이런 장식품 쪽은 금값이 높다 보니까 좀 미루고. 금값은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언 이후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온스당 $2,800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수요가 원래 후퇴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우려가 더욱더 증폭되고 있고 금이 덩달아 계속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면서 돈이 안전자산으로 또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그런데 금값뿐 아니라 사과와 배, 귤 같은 과일값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우리나라 사과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과일뿐 아니라 K푸드 열풍으로 재고가 부족해진 김도 37년 만에 가격이 가장 크게 올라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홍지호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사과 한 봉지가 14,000원, 배는 18,000원에 육박합니다. 전체 과일값은 한 달 전보다 4% 정도 올랐는데 사과는 10%, 배는 15%나 뛰었습니다. 제철 과일인 귤도 가격이 19% 넘게 상승했습니다. 설 연휴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다 작황 부진까지 겹쳤기 때문인데 떨어지지 않는 과일값이 소비자들에겐 부담입니다. 명절 때는 아예 못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명절 지나 좀 떨어졌겠거니 하고서 왔어요. 우리나라 사과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다른 농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아 배추는 작년보다 66.8%, 무도 79.5% 급등했습니다. K김 열풍으로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달성한 김 가격은 35% 넘게 올라 3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재고량 감소라든지 물김, 즉 김의 원료가 되는 물김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고환율의 기름값 상승까지 겹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선 가운데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중동은 물론 국제사회가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점령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We'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We'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의 가자 구상에 맞장구를 쳤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도 인종차별적 방안이라며 터무니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نحن نرفض بشدة تصريحات الرئيس ترامب بخصوص ترحيل شعبنا الفلسطيني من قطاع غزة.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인종청소라는 날선 비판을 내놨고 동맹국들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주권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쏟아지는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가자 지구 구상을 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군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났지만 영토 야욕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하늘 위에서 아찔한 묘기가 펼쳐졌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스카이다이빙을 했다는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스카이다이버가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린 뒤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 위를 활공하며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찔하게 활공하는 스카이다이버 위로 경비행기가 다가오더니 다이버가 비행기와 연결된 손잡이를 잡고 함께 위로 올라갑니다. 높이 날아오른 다이버는 손잡이를 놓고 다시 활공하는데요. 스카이다이빙을 몇 번이고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찔한 묘기를 선보인 뒤 무사히 내려온 다이버는
이 기법이 스카이다이빙의 미래를 바꿀지 모른다며 기뻐했다고 하네요. 갓 태어난 아기 코끼리 한 마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앙증맞은 귀와 코를 가진 인형 같은 외모인데요. 그 귀여운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주일 전 미국 오리건주 동물원에 선물 같은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 단 15분 만에 혼자 일어서더니 바로 걸음마를 뗄 정도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 코끼리인데요. 몸무게가 90kg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는 먼저 엄마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신체 검진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귀여운 아기 코끼리가 동물원의 대스타가 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머나먼 아프리카 타지에서 뜻밖의 물건을 만난 사연이 화제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에서 만난 이것의 정체,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눈을 뒤덮인 산 너머로 노란 노을이 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킬리만자로 산의 모습입니다. 이 산을 올라간 미국인 킹 씨는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익숙한 티셔츠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 탄자니아 짐꾼이 자신의 고등학교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탄자니아와 킹의 고향과의 거리는 무려 13,000km. 킹 씨는 세상이 너무 좁은 것 같다며 킬리만자로에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다고 말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한 청년 1인 가구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의 20% 이상을 주거비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한 청년 1인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333만 5천 원인데 월 평균 주거비는 48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청년도 9.7%나 됐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깰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다음 달 4일 출범합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우리 증시에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운영하는 프리마켓,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생기는데요.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이 대체거래소 측은 10개 우량주부터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배터리와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30조 원대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1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보다 2배 이상으로 조성하고 이 지원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딥시크를 거론하면서 국가 AI위원회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도 논의하겠다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한반도를 덮친 북극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추위 정도는 꽃샘 추위 수준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하얼빈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동계 아시안게임이 이곳 하얼빈에서 시작됩니다. 한낮 기온이 영하 22도라는데 우리 대표팀은 동장군을 이겨내기 위해 컨디션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추위에 식당문에 서리가 내려앉았고 거리의 시민들도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닙니다. 성화봉송 주자도 두꺼운 외투에 모자로 무장해봤지만 입에서 입김이 절로 나옵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 하얼빈은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도 영하 22도밖에 안 되는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입니다.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얼음의 도시에서 우리 선수단은 중국의 텃세와 함께 추위도 이겨내야 합니다. 숙소 등 실내는 난방 덕에 영상 20도를 유지하지만 바깥과의 온도차가 50도나 될 정도로 선수단 컨디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으로 갈 때 입을 외투에 두꺼운 바지는 물론 개인 방한용품까지 한국에서 챙겨왔습니다. 잘 때 추우면 안 돼서 전기장판 챙겼고 그리고 모자도 많이 챙기고 목도리도 따뜻한 걸로 챙겼습니다. 선수들은 뜨거운 열정과 땀으로 추위를 이겨내 종합 2위를 수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울 때는 뛰면 땀이 납니다. 그래서 좀 추울 때는 웬만하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6년 전 안중근 의사처럼 하얼빈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다짐한 태극 전사들은 오는 8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파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나흘째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파주의 기온 영하 16.7도, 철원 영하 17.8도, 서울도 영하 10.9도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껴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또다시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점차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 최고 15c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에 최고 8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5.6도, 대전 영하 10.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안동이 1도에 그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에 중북부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호남과 제주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